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없는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 도시에서의 생산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집값, 인건비, 물건값이 높아야 사람들, 물건들이 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인 즉슨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하고 받는 인건비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 10년 뒤면 청년 아닙니다. 그러네. 여러분들한테 갈 청년 지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아요.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는 중간 계급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모든 시스템이 생산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힘들어지는 도시가 서울이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 발전하는 서울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머물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뿐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엄청 심각하죠. 많이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합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5번 이상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을 갖다 굉장히 낮추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역동성이라는 것도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울산, 포항, 새로 이제 기계 만들었으니까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봐요. 기계 옆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짱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움직인 것이 오히려 정주 효과를 갖다가 안 좋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죠. 매년 이사 다니려고 하면 엄청 괴로운데 그 결과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월세 인구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 역시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월세를 살 생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유목민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이동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예, 통장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쌀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좀 있을 텐데요. 까먹는 것도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면 많은 빚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 쪽에 월세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는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살 환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인구, 그중에 0.1%가 서울의 세컨하우스, 별장을 갖다 갖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동남아 여기저기서 서울의 집은 서울이란 풍경 자체가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런던, 파리, 베를린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현지인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빈집은 늘어나요.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지지는 않아요. 집을 놀려도 되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험을 미리 한 국가들,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시들의 실패담, 성공담들을 갖다가 한국, 서울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 특히나 이 부촌의 형태가 예.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특수한 건지를 아, 몰라서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안 보입니다. 아,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것들을 대중에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 맞아.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뭐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 거의 없어지고 대중들의 도시, 대중들의 대도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부촌이 막 형성되는 시작인 거고,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부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서 돈을 쓰지만 강남 사람들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는 강남 쪽이 됩니다. 강남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굴리는 거죠. 그럼 강남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예. 또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 현대사를 써야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 그 지도를 보면 거기 모래밭이었어요. 양재천이 이렇게 막 흘러가가지고 아래는 모래입니다. 강이에요. 강 위에 지은 그 아파트예요. 예전 같으면 풍수지리의 최악입니다. 집 밑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예. 근데 강남이 풍수지리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몇 군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릉지인 거거든요. 강남에는 언덕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덕이 엄청 많고 언덕이 많다는 얘기는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거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밭이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면서 강남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은 예전부터 생각하는 길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농촌이었던 강남을 도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라고 보면 거기에 땅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돈으로 깐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집을 사야 돼요. 그 네. 땅을 사야지만 돈을 갖다 좀 모아서 도로로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허벌판인데 네가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도로를 놔줄게. 도로를 놔주니까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땅을 사라.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정부가. 이런 토지 증권까지도 팝니다. 네, 실제로. 야. 내가 올려줄게. 확실히 올려줄게라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결정타는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강남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된 거죠. 땅을 갖다가 그 정부가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땅을 갖다가 반 정도 가져가요. 반 정도 가져가서 내가 100평 지주다라고 하면 50평만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50평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서 그중에 25평은 팔아요. 그걸 말하면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팔면 그 돈으로 도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평이었다가 50평으로 주는데 네. 땅콩밭 모래밭이었다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배, 30배 튀니까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뛴 거죠. 그게 이제 말죽거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땅을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정부한테 안 주고 계속 그 땅값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 가격은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긴 도시화 될 거 뻔하니까 그 말죽거리 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 땅의 가치를 미리 실현시켜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 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80년대 나온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땅을
흡수를 합니다.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에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에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 신설동, 청량리 여기는 평당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쪽이 와.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뭐 비교가 거의 안 몇 배, 되죠. 예. 평당 어떻게 돼요, 쌤? 제가 살 수 없는 거 상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을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하이브레인 엑짓입니다. 두뇌 유출. 네.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무크입니다. 무크는 인터넷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스탠포드 강의를 들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MIT 강의도 그냥 거의 그대로 듣습니다. 근데 무크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에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중국에 있는 대학생이 무크로 MIT의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보내서 당신 강의 다 들었고 당신 프로젝트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 대학원으로 갈게 라고 하면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대학원으로 바로 갑니다. 예전 같으면 특정한 중요한 대학의 학부부터 올라왔던 아이들을 갖다 키웠는데 이제는 미리 알아서 크고 있죠. 중요한 대학의 교수는 애들이 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뿌렸을 뿐입니다. 뿌리고 강의를 갖다가 제공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똘똘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와서 바로 나의 연구실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던 대학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가 다른 쪽에서 오는 인력을 갖다가 쉽게 뺏기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G로 시작하는 메이저 회사가 미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가 우리는 대학교 졸업장 안 보고 무크 강의 중에서 이 강의 들은 걸 우선시한다라는 내규만 만들어도 모든 대학의 디플롬 위치가 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벌이 시험으로 뽑는데 우리는 학력 안 본다. 다 평등하게 다 풀릴 거다. 남녀 안 본다. 단 무크에서 뭐 강의해가지고 어떤 면허증이 있는 걸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네. 와해가 되기 직전이죠 지금. 대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니까. 그런 상태로 메트로폴리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뺏기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끔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갖다 막 섞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동남아에서 오든 아니면 뭐 아시아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든 그 인근에서 오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다국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법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주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도기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는 건데 두려운 거죠. 이게 낯서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반응을 하는 게 주로 미디어예요. 이주 노동자가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집세나 옆에 있는 옆방 사람들이랑 같이 갈등이 벌어지는 걸 시트콤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줬어요. 근데 말을 모르겠어, 저 사람 말이. 국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집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대도시로 되긴 했는데 다문화들이 모여가지고 벌어지는 대도시의 그 생활 습관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내 친구는 피부가 초콜릿색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어린애들이 하고 올 겁니다. 너 누구 사귀니? 그랬더니 뭐 이름을 갖다 외울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생기고 데리고 왔더니 정말 생소한 아이가 오고 눈 파란 애가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문화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거냐라는 면에서 이해와 관리가 정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 발전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노인분들은 도시에서 어떻게 늙어갈지를 갖다 상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도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그런 키가 됩니다. 결국은 도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생각을 해서 도시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포지션 타이틀로 지식 생태학자라고 이렇게 써갖고 다니거든요.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